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정부가 최근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맹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료율은 어떻게 할지, 그리고 소득 대체율을 어느 정도로 끌어올릴지, 국민연금을 받는 시점은 언제부터로 새로 정할지, 이런 구체적인 수치가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미국 증시에 상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가격이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뉴스를 자세하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10월 30일 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언더스탠딩의 안승찬 기자, 그리고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국민연금 개편안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예. 국민연금을 이대로 두면 받아가는 분들은 너무 많이 받아가게 되고, 예. 내는 분들 숫자가 이제 젊은이가 줄어드니까 예. 오래 못 가고 지속이 안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좀 뭔가 구조를 바꿔야 지속성이 생길 거다 하면서, 사실은 뭐 정부 바뀔 때마다 이거 해야 됩니다 말은 하는데 예. 쉽진 않죠. 하면 예. 국민들 점수 잃을 게 뻔한 그런, 이제 어렵잖아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다 못하고 하는데, 어. 이번에도 하겠다고는 하는데 특별하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못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하는데, 일단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예. 이야기를 좀 이번에도 해주세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국민연금이 이제 걱정이, 혹시 연금이 고갈되면 어쩌나, 이게 걱정이라서 지금 국민연금법에 5년마다 국민연금 상황을 점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예. 올해가 그 5년째가 되는 거고, 그래서 현재 9%로 돼 있는 보험료율을 구체적으로 얼마나 올릴 거냐, 또 소득 대체율은 현재 40%인데 이건 어떻게 할 거냐, 또 연금 받는 시기는 63세인데 이건 또 뒤로 더 얼마나 늘릴 거냐, 이런 예.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답을 내놨어야 하는 딱 시점이었는데, 이 세 가지 문제를 건드려야 국민연금의 지속성이 바뀌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 예. 요 세 가지 문제가 핵심인데 뭐 이번에 아무런 숫자를 내놓지 못했어요. 복지부 발표 어떻게 했냐면,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올리는 건 불가피하다 이렇게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만, 네. 그럼 9%에서 얼마로 올리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도 그거는 나중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답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론화 과정을 당연히 거치긴 해야 되니까 뭐 당연한 얘기긴 한데, 네. 숫자를 내놔야. 그럼 그동안은 뭐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것까지는 우리도 알고 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죠. 소득 대체율도 똑같이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겠다고 대답했고, 예. 연금 받게 되는 나이에 대해서는 고령자의 고용 여건, 요게 성숙한 이후에 논의하겠다, 이렇게, 이건 아예 뒤로 빼놓는 뉘앙스로 발표했거든요. 70세나 75세부터 받으면 부담이 적긴 한데 국민연금이. 네. 그럼 그러면- 고령자들은 그때까지 뭘 먹고 삽니까? 그렇습니다. 하는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이- 답이 없으니 예. 이것도 나중에 논의하자. 그러니까 딱 하나 이번에 정부가 숫자를 발표한 게 있는데, 예. 이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률, 요거는 지금보다 1%포인트를 높이겠다, 이런 숫자를 발표했거든요. 물론 수익률이 1%만 높아지더라도 연금 고갈 시기를 8년을 늦출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거 예. 달성되면 매우 좋은 겁니다만, 이건 마치 내년에 제가 꼭 전교 1등 하겠습니다 이런 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여서 이게 다짐 같은 거죠. 이게 일종의 그렇습니다. 이런 자세로 굴려보겠습니다라는 거지. 이게 되면 지금까지 그럼 왜 안 했느냐. 1%포인트 높이는 게 만약 되면 지금까지 안 한 게 이상한 거라서. 네. 그래서 이게 말처럼 참 쉬운 일은 아니라서 걱정이 들고, 결국은 정부가 이제 내년에 아무래도 선거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국민연금 잘못 건드렸다가 좀 여론이 나빠질 거를 좀 걱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민연금 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 같다, 이런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고민과 논의를 좀 했을 테니 네. 뭔가 진도가 나가는 게 좀 있었을 것도 같은데. 네, 그래도 뭐 몇 가지 눈에 띄는 변화들은 있어요. 일단 보험료율을 인상하긴 하는데, 예. 이걸 연령대별로 좀 차등화해서 올리는 방안을 논의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험료율이 지금 9%인데 이걸 뭐 15%로 올린다고 해봐요. 그럼 똑같이 올리는 게 아니고 40대, 50대는 5년 만에 확 빠르게 올리고 20, 30대는 뭐 한 15년에 걸쳐서 천천히 올리고, 이런 식으로 나이에 따라서 보험료 인상 시기를 다르게 적용하겠다, 이런 아이디어인데, 이게 이제 그동안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청년들의 불만이 뭐였냐면, 지금 보험료율 어려운 건 알겠고 보험료를 올리면 내가 직장 생활하는 내내 나는 높은 보험료율을 내야 되는데 50대는 보험료율 높은 거 조금만 내다가 연금 받는 거 아니냐. 그럼 20대
젊은 층이 제일 불리하다. 이런 게 청년들의 불만들이었거든요. 예. 근데 연령대별로 이제 좀 인상 그 시기의 차이를 두면 아무래도 40, 50대는 좀 빨리 보험료율이 오르니까 예. 청년들의 불만이 조금 누그러뜨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취지인데 근데 아직까지 전 세계에서 이런 식으로 했던 나라는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가 이걸 도입하면 세계 최초의 사례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작용이라는 게 이게 연구된 게 없어서 조금 막연한 느낌이 들고 당장의 걱정은 그럼 중장년층의 불만은 내가 당장 왜 우리만 더 내느냐 이런 불만이 나올 수 있고 또 나이대는 그럼 과연 어떻게 끊을 거냐. 예. 39살, 40살은 한 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한 명은 30대 보험료율, 한 명은 40대 보험료율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 뭐 이런 고민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1년마다 계단식으로 올라가게 하면 되겠는데 네. 이렇게 되면 지금은 막 신입사원인 누구나 박주임이나 저기 저 김 부장님이나 똑같이 월급에서 9%대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박주임은 월급에서 9.3%를 떼고 그렇습니다. 김 부장님은 15.2%를 떼고 뭐 그보다 나이 어린 박 차장은 네. 한 13.4%를 떼고 이렇게 떼게 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계산도 좀 복잡해지고 야. 하여튼 뭐 그런 방안을 논의해 보겠다는 겁니다. 나름 아이디어인 예, 것 같기는 하네요. 예. 복잡해지긴 하는데 네. 그래도 아니 김 부장님 곧 받으실 거니까 많이 내셔야죠. 우리는 한참 남았는데 뭐 우리 보고 내라고 합니까? 이제 이런 뭐 뜻이니까 그런 취지입니다. 제일 뭐 모르겠습니다. 알겠어요. 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까? 국민연금을 확정 기여형 방식, 그러니까 DC형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건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퇴직연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그 회사 다니는 분들이 퇴직연금 받잖아요. 네. 그건 DB형과 DC형이 있습니다. 예. DB형은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회사가 알아서 내 퇴직금 챙겨서 퇴직할 때 딱 챙겨주는 회사가 굴리는 거고 그렇습니다. 알아서 굴리는 게 DB형. 받는 금액은 나는 회사가 잘 굴렸든 못 굴렸든 정해져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DC형은 매년 회사가 나한테 이제 개인 퇴직금을 줘요. 그러면 그 개인이 알아서 퇴직금 굴리는 방식. 이게 이제 DC형인데 예.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어떻게 보면 DB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국민연금이 알아서 떼가고 알아서 굴려서 나중에 확정된 금액을 이제 지급하는 방식이니까 이건 DB형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정부가 이 국민연금도 DC형으로 바꿔보면 어떠냐 이런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거예요. DC형 연금으로 바꾸면 가장 달라지는 게 뭐냐면 개인 국민연금 계좌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 국민연금 넣긴 넣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내 통장이라는 게 딱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60 몇 세가 되면 얼마 받으실지도 모릅니다라는 그것만 있죠. 예. 숫자만 막연히 그래서 있죠. 예. 지금은 커다란 국민연금 주머니에다가 이 사람 저 사람이 낸 보험료를 다 넣은 다음에 같이 굴리죠. 그렇습니다. 그거 같이 굴린 다음에 그 주머니에서 필요한 연금 먼저 이렇게 빼가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방식에서는 내가 낸 돈이 딱 나한테 돌아온다는 느낌이 잘 안 들고 내 돈으로 다른 사람 연금을 낸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게 네. 국민연금을 마치 이제 세금 같이 인식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건데 원래 그렇죠. 원래 국민연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원래 예, 다른 나라들도 그냥 젊은이들 세금 걷어서 지금 노인들 연금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노인되면 또 그 후에 생긴 젊은이들이 세금 내고. 근데 만약에 이 지금 정부 아이디어대로 DC형으로 바꿔서 내 국민연금 계좌가 생기면 내가 지금까지 낸 연금의 숫자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하. 그럼 네가 지금까지 3천만 원 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자 얼마 됐고 예. 앞으로 뭐 얼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장의 숫자가 보이면 내가 낸 돈을 내가 나중에 이 돈을 연금으로 받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고 또 국민연금의 보험료 오르는 게 가장 저항감이 큰데 또 오르더라도 내가 나중에 받으니까 이 돈. 예. 그래서 저항감이 좀 덜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아이디어인데요. 문제는 이렇게 바꾸면 지금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 이 기능이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연금이 이제 소득 대체율이 40%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예. 정확하게 내가 평생 번 돈의 40% 이게 아니고 가입자 전체 평균치하고 내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평균으로 낸 다음에 거기서 40%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 받았던 연봉과 예. 우리나라 국민들이 평생 받는 연봉의 평균을 구해서 그렇습니다. 그거에 40% 맞춰주니까 그렇습니다. 국민 평균보다 좀 떨어지는 연봉 받은 분들은 유리하고 그렇죠. 또 반대로 국민 평균보다 많은 좀 많이 연봉 받은 사람 좀 불리하고.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약간 불리해진 상태에서 받는. 그렇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뭐 그동안 월급이 500만 원이었다. 예. 근데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이 300만 원이다. 그럼 이 두 개를 평균하면
400만 원이 되잖아요. 예. 그럼 내가 나중에 받는 연금은 아. 실제 수입이 500만 원의 40%가 아니고 400만 원에 40%다. 그렇습니다. 평균의 40%. 내 평균과 국민 평균을 또 평균해서 예, 이건 마치 물을 타서 좀 희석시키는 것처럼 이제 연봉이 높은 사람의 소득을 평균으로 좀 희석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렇게 주는 연봉 건데. 많은 사람은 조금 상대적으로 연금 적게 받고 연봉이 적은 사람은 연금을 좀 더 타가는 이런 구조로 돼 있는데 근데 만약 DC형으로 바꿔서 각자 알아서 각자 국민연금 각자 굴리세요가 되면 네, 그러면 그냥 각자가 각자 돈 굴리는 거니까. 굴리는 건 국민연금이 다 굴리는 방식은 똑같아요. 다만 보여주는 방식만 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정확한 DC형은 아닌데 예. DC형의 모양을 띠고 있다. 아, 그래서 NDC라고 불러요. 내- 국가 내- DC. NDC. 내가 알아서 어디에 투자할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아닙니다. 퇴직연금처럼 네. 국민연금 바구니에서 같이 돌아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네. 그런데 내가 낸 게 지금 어떻게 굴러가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DC형으로 바꾸면 내가 낸 돈이 국민연금 통장에 쌓여있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기능을 넣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넣은 금액이 명확하게 써 있고 네. 그럼 내가 딱 남아 있는 거니까 그거보다 적게 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 기능이 사실상 사라지는 건데 요거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에 대한 조금 고민은 남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 소득 재분배 기능을 넣을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면 원목 많이 받는 분들에게는 국민연금이 지금 연 7%좀 굴린다면 그분들은 한 3% 정도 쌓아주고 예. 소득 좀 적은 분들한테는 10% 정도로 굴려서 네. 서로 이제 미터기의 속도를 달리 가게 되면 예. 그럴 수 있는 거죠. 뭐 명확한 계산을 하면 그렇게 이론적으로 할 네, 수는 있을 그러면 겁니다. 이제 그것도 네. 할 수는 있으나 네. 이제 그럴 거 그렇게 하면 또 계산이 좀 복잡해지긴 하죠. 뭔가 숫자가 좀 나와야 국민들이 돈을 내지 않겠느냐 하는 네, 그런 아이디어예요. 이제 나오는 아이디어들이 다 이제 국민들이 워낙 화가 많이 날 거기 때문에 네. 이 화를 달래는 아이디어를 주로 먼저 내놓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은 좀 늦게 올리자, 뭐 이렇게 각자 숫자를 좀 보여주자. 예, 자동으로 연금액을 삭감하는 장치도 언급이 됐던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DC형 바꾸는 거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 변화가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내가 이제 뭐 총 얼마를 냈고 몇 년간 부었으면 얼마 이렇게 딱 계산된 시기에 따라서 연금액이 미리 확정되는 구조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나중에 혹시 상황이 나빠지면 자동으로 연금이 좀 깎일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걸 자동 안정화 장치라고 국민연금 쪽에서는 부르거든요. 어떤 경우에 예를 들어서 겁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수명이 더 늘어서 노인들이 많아졌어요. 예. 그럼 연금 지급해야 될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연금 지급액이 많아졌네. 1인당 금액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이런 식으로 자동 조절 장치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 붙는 쪽에서 불안해서 붙겠습니까? 그런 거 그렇습니다. 차라리 내가 내 돈 내가 굴리는 게 속 편하지.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그 연금 기금의 안정성은 매우 높아지긴 하는데 국민 노후의 안정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이냐. 그래서 요거의 장점은 지금 5년마다 보험료율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소득 대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없이 예. 자동으로 한번 장치를 마련해 놓으면 마치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알아서 계산식이 딱딱 정해져서 연금 금액이 깎이니까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선거 앞두고 논의하고 그렇습니다. 그러지 말고 딱 공식을 만들자. 어휴, 아예. 깎였는데 이건 우리가 뭐 어떻게 한 게 아니라 법이 이렇게 계산해 놓은 겁니다라고 얘기하자.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래서 그게 정부 낫겠다. 입장에서는 매우 편리한 방식이고 사실 OECD 국가들 중에 한 70% 정도가 이 장치를 도입했을 정도로 조금 보편화되어 있긴 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가뜩이나 지금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가득 찬 상황인데 예. 과연 이 자동 안정화 장치로 도입하면 뭐 100% 지금보다 깎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 과연 흔쾌히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거냐. 근데 이런 듣다 문제는 보니까 또 사람들이 남는 것 흔쾌히 같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은 없는 것 같고요. 아니 사람들이 세금을 흔쾌히 내는 게 아니잖아요. 네. 에이, 그래도 내야지 어떡하겠어 하면서 내는 것처럼 국민연금도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세금처럼 변한다. 이제 그렇게 되겠네요, 그냥.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작가님 이거 네. 이어지는 얘기인데 네. 기초연금 그러니까 노인들 어려운 노인들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많이 주긴 하는데 하위 65세 이상 소득하위 70%니까요. 하위 70%를 주니까 예. 10명 중에 7명이 받는 거긴 한데 네. 요거는 수령액을 더 올리기로 했습니까? 예, 지금은 매달 30만 원 정도를 주고 있거든요. 예. 네, 앞으로는 그 금액을 40만 원으로 인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음. 근데 이 지급 기준을요. 예를 들면 소득 하위 40% 정도로 축소를 일단 하고 네. 대신에 지급액은 50만 원까지 올리자. 그러니까 더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이 주자라는
라는 안이 논의가 되긴 했었는데 지급 기준은 그대로 두고 지급액만 올리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다만 이 내용도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올리는 건지 그리고 추가로 더 들어가는 재원은 어디서 어떻게 끌어올지 여기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추후에 논의할 계획이다라는 정도로만 발표가 됐습니다. 이 기초연금은 예전에 우리 노인들이 국민연금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그렇죠. 그때 이거라도 드려야지 안 그러면 노인들은 진짜 돈이 하나도 없네. 네, 이거 할 때 그래서 좀 넓은 범위로 줍시다 해서 이제 만든 건데 그렇죠. 이제 생기는 노인들은 점점 이제 국민연금 받는 분들이 많아질 테니까 네, 오히려 조금씩 줄이면서 진짜 필요한 분들한테만 타겟팅해서 가야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째 선거 앞두고 자꾸 올라가기만 해요. 계속 오르죠.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계속 높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공약을 지키고 있는 과정에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어느 정도 이상 받게 되면 기초연금이 삭감이 좀 되는 게 돼 있거든요. 대략은 지금 국민연금 45만 원 이상 받으면 네. 그때부터 일정액씩 깎아나가는데 요 연계되는 것도 좀 고쳐야 된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고치겠다라는 얘기까지는 나왔는데 근데 연계는 해야 되지 않나요?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은 기초연금을 좀 덜 드려야 그렇습니다. 그래야 국민연금 못 받는 분들이 조금 더 받게 될 텐데. 그렇죠. 근데 그 연금 그 삭감되는 걸 어느 정도로 할지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또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번 이런 거 할 때마다 이제 삭감을 어디서 하느냐가 항상 고민이 돼야 되는데 그 얘기는 안 하죠. 그렇죠. 우리 예산 항상 일정한데 앞으로 제가 당선되면 뭐 하겠습니다라고는 하고 네. 그럼 그 예산은 어디서 납니까라고 하면 어쨌든 골고루 좀 낭비 요인을 좀 줄여보겠습니다라고만 얘기하니까 예. 네 여기까지 듣죠. 박 작가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 또 하나는 요즘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게 예. 미국 주식시장에 비트코인 현물 ETF라고 하는 종목이 상장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르는 거랍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또 여기다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주식시장에 상장시킬지 말지를 결정하는 곳이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라는 곳인데 예. 여기 위원장이 엊그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 10개를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들이 나오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트코인 가격도 조금씩 오르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예. 그동안 줄곧 반대 의견만 내세우던 SEC에서 신청서를 검토하겠다고 하니까 이거 그러면 앞으로 상장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기대는 할 수 있는데 검토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라서 검토 중인 걸 가지고 야 검토 중이래 하면서 좋아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시장에서는 어떤 작은 정보라도 좋게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으니까요. 다만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면 이제 뭐 비트코인 계좌 어떻게 만드는 거야? 라고 생각하던 많은 분들이 네, 주식 계좌만 있으면 이제 쉽게 비트코인을 담을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투자의 그 저변이 넓어지고 그렇죠. 양은 똑같은데 수요자의 저변이 넓어지면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런 예상을 하는 건가 보군요. 특히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다가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예. 사고라는 게 예를 들면 뭐 비트코인 같은 자산 거래소들이 거래되는 거래소는 통제가 엄격히 잘 안 되잖아요. 그냥 디지털로 된 숫자만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거래소에서 마음 먹고 돈을 횡령하면 그거 막기 힘들거든요. 그럼 또 거래소를 안 통하고 그냥 바로 사도 되긴 하는데 그럴 땐 또 해킹을 당할 위험이 있어요. 지갑 해킹. 그렇습니다. 그러니 개인들은 몰라도 고객들 돈으로 투자를 하는 곳들 있지 않습니까? 예. 자산운용사 같은 곳들. 여기는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하기가 힘듭니다. 직접 사면 해킹 걱정. 예. 거래소에 맡기면 거래소가 횡령 걱정. 들고 날릴까만 걱정. 그렇습니다. 자칫하다가 고객 돈 다 날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현물에 투자하는 거랑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현물 ETF가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면 예.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리스크가 사라지기 때문에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네. 그러면 거래도 활발해지니까 유동성 풍부해지고 뭐 이런저런 걸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해는 되는데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자 상장시켜달라 업계에서는 계속 요청이 있었는데 네. 미국의 금감원, 미국의 증권 거래위원회. 거래위원회가 안 된다. 네. 이 비트코인은 믿을 수가 없다. 거래소들도 믿을 수 없다. 그러면서 네. 계속 막아왔었잖아요. 그런데 법원이 요새 이제 제동을 걸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것들이 이제 소송을 내기 시작하죠. 왜 아무 특별한 근거 없이 왜 못하게 막느냐라고 했더니 법원이 듣고 보니 그렇네. 특별한 근거도 없이 막는 건 안 되지. 라면서 소송을 건 자산운용사 쪽 손을 들어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으려면 구체적인 근거를 대든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죠. 그렇군요. 예, 안승찬 기자, 박세훈 작가였고요. 저희는 광고 잠깐 듣고 친절한 경제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김무열 씨가 공매도 투자의 경우에 개인 투자자는 최장 90일까지만 주식을 빌릴 수 있는데 외국인이나 기관은 기간 제한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런 차별이 있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게시판에 올려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대로 주가가 내려갈 것 같을 때 다른 곳에서 주식을 빌려와서 파는 공매도 투자는 개인 투자자들은 길어야 90일까지만 주식을 빌려올 수 있고 90일이 되면 빌려온 주식을 되갚아야 되는데 외국인들이나 기관은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개인들에게만 불리하고 이상한 구조냐 하면 꼭 그렇지만도 않고 개인들이 또 유리한 점도 있어서 이게 속 시원한 해법은 잘 안 나옵니다. 예를 들면 개인들은 주식을 빌려올 때 90일이라는 기간 제한은 있지만 일단 빌려오고 나면 그 90일 동안은 중간에 갑자기 되갚지 않아도 되거든요. 주식을 빌려준 사람은 중간에 마음을 바꾸고 내 주식 팔아야겠으니까 얼른 갖고 와라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나 개인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못 들은 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주식을 빌려와서 공매도를 쳤더라도 그 다음날 주식 빌려준 사람이 내 주식 돌려달라고 하면 즉시 지체 없이 곧바로 돌려줘야 됩니다. 원래 그 사람 주식이니까요.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건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빌려다가 공매도할 때는 사실 그 주식은 개인들이 각자 어디서 빌려온 게 아니라 중간에서 증권사가 여기저기서 주식을 대신 빌려와서 재임대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빌려온 곳에서 야 어제 빌려간 주식 얼른 다시 돌려줘. 악재가 생겨서 나도 팔아야겠어. 이러면 개인들은 나는 몰라. 나는 너한테 빌린 게 아니라 증권사한테 빌렸거든. 그러니까 너한테서 그 주식 빌려간 증권사한테 전화해야지. 이렇게 버틸 수가 있고 그러면 중간에서 증권사가 어떻게든 다른 곳에서 수소문해서 다시 돌려달라는 그 주식을 또 빌려와서 돌려줍니다. 그럼 왜 증권사들은 90일까지만 빌려주냐? 말씀드린 대로 주식 빌려준 쪽이 갑자기 그 주식 돌려달라고 전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 보니 증권사들은 일단 주식을 빌려간 고객은 90일까지만 쓰시고 반납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비디오 대여점에서 손님들한테 비디오 테이프 빌려줄 때 3일이든 5일이든 대여기간 정해놓고 제한한 거하고 똑같은 이유거든요. 그런 제한이 없으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안 갖고 오니까 또 빌릴 수도 있지만 일단은 반납은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들도 그런 90일 제한이 싫거나 불리하다는 생각이 들면 외국인이나 기관들처럼 할 수는 있습니다. 마음껏 오래오래 주식을 빌려가되 단 언제든지 급하니까 빨리 그 주식 돌려주세요 그러면 무조건 즉시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면 되는데 개인들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주식 되돌려달라는 전화를 받았을 때 내가 빌려간 주식은 이미 공매도를 한 상태니까 그걸 건드릴 수는 없을 거고 그럼 어디서 급하게 다른 주식을 빌려다가 되돌려줘야 되는데 그런 인맥과 네트워크가 개인들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인들은 90일까지만 빌려가세요. 그 대신 90일 동안은 주식을 급하게 되돌려달라는 전화는 저희가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합의가 된 겁니다. 자, 청취자 김무열 씨께는 저희가 준비한 기프티콘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